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토크 이경찬입니다. 부산시 공무원들의 비리 소식이 최근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국장급 공무원의 수십억 원대 땅 투기 의혹에서부터 부산시 산하 공기업 간부의 해외 원정 성매매 관광, 또 LCT 비리에 연루된 허남식 전 부산시장의 검찰 소환까지 부산 시민으로서 화나고 부끄럽고 또 허탈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처럼 공무원들의 비리 사건이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나오면서 시정에 대한 불신은 날로 커지고 있는데요. 무너진 부산시의 공직기강 그리고 비리로 엮인 이 검은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키토크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KBS의 눈으로 지역의 현안과 이슈를 바라보는 KBS 아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립니다. 서종우 가능성연구소 대표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KBS 부산방송총국 이슬 기자도 함께하겠습니다. 자, 이 기자, 먼저 부산의 지난 한 주 표정부터 전해주시죠. 네, 부산 평화의 소녀상을 둘러싼 갈등이 아직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런 와중에 지난 3일절에는 시민 1000명이 인간소녀상을 재현하는 행사가 열렸는데요. 1000명의 시민들이 맨발로 1000개의 의자에 앉아서 침묵 시위를 벌여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세계적인 가구 기업이죠. 이케아가 동부산 관광단지에 진출하는 게 확정됐습니다. 관광단지가 활성화될 거란 기대는 분명히 있지만 한쪽에선 영세 가구 업계가 고사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부산의 대표적인 삼국시대 고분 유적인 연산동 고분군이 국가사적으로 지정됩니다. 복천동, 동삼동 등에 이어서 국가지정사적이 5곳으로 늘게 되는데요. 부산의 역사 콘텐츠가 풍성해질 거란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자 먼저 첫 소식. 3.1절을 맞아서 부산 곳곳에서 다양한 행사가 열렸는데 특별히 눈길을 끄는 행사도 있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이 열렸지만 가장 대표적인 건 이 동래고등학교에서 진행된 만세 재현 운동인데요. 태극기를 손에 든 이 부산 지역 고등학생 수백여 명이 동래고등학교 운동장에 모여서 거리 행진을 했습니다.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역사의 그날을 되살리는 풍경이 인상적이었는데요. 학생들은 3.1절이라는 걸 사실 교과서로만 배워왔는데 이렇게 다 같이 재현해보니까 더 의미 있더라 하는 그런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네. 이건 말고도 해마다 하는 행사긴 한데 부산 시민회관에서는 독립유공자와 보훈가족이 참석하는 기념식이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뭐니 해도 올해 3.1절 부산에서 가장 눈길을 끈 행사는 평화의 소녀상에서 진행된 침묵 시위였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소녀상을 둘러싼 문제는 지난해부터 해서 올해 지금 현재까지도 아주 민감하게 진행되고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지난 3.1절에는 어느 때보다 소녀상 주변 분위기가 엄숙했습니다. 소녀상을 지키겠다는 각오로 시민 1000명이 1000개의 의자에 맨발로 앉았는데요. 이들은 1분 동안 침묵 시위를 하면서 인간 소녀상을 재현했습니다. 다 아시는 대로 이들의 목소리는 일관됐는데요. 한일 위안부 합의 무효 그리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 이런 걸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그런 가운데 최근 외교부가 부산시와 동구청 그리고 부산시 의회에 공문을 보내서 소녀상 이전을 요구하면서 이제 반발을 사고 있기도 하죠. 네, 그렇습니다. 외교부가 부산시랑 시의회 그리고 동구청에 이전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자 부산 지역 시민단체는 외교부가 도대체 어느 나라 외교부냐고 따지면서 친일 외교부의 행태에 맞서서 소녀상을 끝까지 지키겠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은 일본의 사과를 받으려고 25년 동안 싸워온 할머니들의 아픔을 외교부가 고작 돈 문제로 전락시키면서 이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사퇴하고 또 책임지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외교부는 이 부산시 의회가 준비하고 있는 이 위안부 피해자 지원 조례 안에 소녀상 관리가 포함되어 있는 걸 알고 제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둘러싸고도 앞으로 갈등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거 외교부가 이런 공문을 보내고 지자체에서는 반발을 하다 보니까 일본과의 갈등도 갈등이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어떤 갈등도 확산되는 모양새인 것 같은데 서 대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외교부와 그 정부가 국민 정서와 국민 여론을 무시하고 뒤늦게 일본이 크게 반발을 하자 반응을 보이고 공문을 보내는 것 때문에 갈등이 사실 더 크게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건 일본한테 보여주기 위한 무슨 그런 것으로도 보이고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국민들은 이 소녀상 이전 문제가 합의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의혹을 계속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차일피일 답을 미뤄왔죠. 그렇죠. 그러다가 이번에 일본이 대사를 소환하는 것처럼 강력한 조치를 취하다 보니까
이런 그 공문을 보내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이번 공문에 대해서 부산 시민들뿐만 아니라 동구청도 굉장히 황당하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17일에 정기 여론조사에서 손해상 문제를 국민들에게 물었습니다. 응답자 1,003명 가운데 78%가 손해상 이전은 안 된다라고 네. 응답했습니다. 78%면 사실 국민 대다수의 생각이다라고 봐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민 정서 여론을 무시하고 외교부가 부산시의회 동구청에 비공식적 공문을 발송해서 손해상 이전을 요구했다라는 네. 것들은 굉장히 사람들을 분노케 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이 문제를 동구청 입장에서는 황당한 이유가 더 있는데요. 네. 이 손해상 설치 이전부터 수차례 외교부에 공식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답을 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외교부는 그때마다 이건 해당 지자체가 알아서 할 문제다라고 외교부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공식적으로 수차례 답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손해상 이전을 해달라라고 비공식적 공문을 보냈다는 것에 대해서 동구청 입장에서는 황당하다. 네. 우리는 이전할 생각이 없으니 하려면 외교부가 직접 해라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갈등이 더 커지기 전에 해결이 되려면 사실 외교부와 정부가 국민 정서와 국민 여론을 감안해서 네. 합의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하는 것이 원론적으로 맞는 것이라고 봅니다. 네. 불편한 내용이라고 해서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입니다. 세계적인 가구 기업 이케아가 부산에 들어선다고 하는데, 자, 이 기자,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규모로 들어서는 것인지, 그리고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도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전 세계에 300개가 넘는 매장을 거느리고 있는 세계적인 가구 기업이죠. 이케아가 오는 2019년 10월쯤에 동부산 관광단지 안에 문을 엽니다. 위치는 롯데아울렛 동부산점 바로 옆에 있는 이 4만여 제곱미터 땅입니다. 이케아 측이 밝힌 부산 지역 총 투자 금액은 2천억 원인데요. 특히 부산점은 이 본사를 부산에 둔 현지 법인으로 운영해서 지역 기여도를 높이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케아 코리아는 특히 무엇보다 부산에서 500개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의미를 두고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요. 어쨌거나 비수도권에서는 처음으로 이케아가 들어선다는 점에서 동부산 관광단지는 관광과 쇼핑을 겸한 집객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현지 법인을 만든다는 것은 반길만한 일인 것 같고요.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는 분명히 있겠는데, 다만 이 경쟁력이 떨어지는, 경쟁력이 약한 부산 중소가구업계가 타격을 입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하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자, 서 대표님. 예. 예. 사실 장점도 있고 강점도 있겠습니다만 그 지역의 중소 가구업체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네. 이미 광명시 쪽에 이케아가 국내에 처음으로 입점을 했는데요. 그때 허가 문제 때문에 광명시가 곤욕을 치렀죠. 네. 그러면서 이케아와 그 조건부로 합의를 합니다. 상권 영향 평가와 지역 협력 계획 부분에 대해서 조사 결과를 가지고 허가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특히 상권 영향 평가가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어떤 피해를 입히고 어떤 이득을 줄 것인가 보는데 광명시가 아주 놀랍게도 이 평가를 이케아에게 맡겨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그러네요. 꼴이 된 거죠. 그리고 지역 협력 계획 역시나 이케아가 매장의 일부를 광명시 가구 협동조합에게 내어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실제로 문을 열어보니까 이케아 그 화려한 매장의 가장 구석에 사람들이 유동이 적은 곳에 줘가지고요. 실제로는 쓸모가 없게끔 네. 돼버렸습니다. 이케아 입점에서 부산시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산시가 이 이케아 매장 부분을 지역과 정말로 상생하는 모델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마트가 운영하고 있는 노브랜드 매장을 조금 참고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노브랜드 매장은 이마트가 자신의 브랜드 파워를 이용해서 그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들의 제품들을 매장에서 직접 판매하게 할 수 있는 네. 형태입니다. 이케아의 브랜드 파워에 지역 협력의 중소 가구들이 실제로 매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되겠죠. 한 가지 부산시가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 교통 문제입니다. 동부산 관광단지 같은 경우는 아울렛 매장도 있고요. 호텔도 또 몇 개가 더 신설되고 이케아까지 들어오게 되면 그 교통 부분을 어떻게 다 수용할지 특히 네. 광명의 이케아 매장에서도
고객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4,000대 분량의 주차 면적을 갖고 있지만 매장으로 직접 진입하는데 1시간 걸린다고 불만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네. 그 이케아 매장 하나에만 해도 그럴 텐데요. 부산시가 앞으로 좀 종합적인 대책을 깊게 잘 세워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뭐 제대로 된 교통 영향 평가도 필요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역 가구업체와의 어떤 상생 방안에 대해서도 해당 업체뿐만 아니라 이제 지자체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이 되겠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 기자, 부산을 대표하는 연산동 고분군이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이 됐다라고 하는데 이 연산동 고분이 어떤 곳인지 그리고 해당 지자체에서는 관련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이 복천동 고분군과 더불어서 부산을 대표하는 이 대표적인 삼국시대 고분 유적이 바로 연산동 고분군입니다. 이 연산동 고분군이 새로 국가사적으로 지정이 되면 36년 만입니다. 복천동에 이어서 36년 만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되면 부산에는 국가지정 사적이 모두 5곳이 되는 건데요. 우선 이 연산동 고분군의 특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부산에서 유일하게 거대한 본군이 있는 고총 고분입니다. 7번 발굴 조사가 진행되는데요. 이 연산동 고분군에는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갑옷과 투구가 출토돼서 역사적인 가치도 높습니다. 부산시와 연제군은 이 연산동 고분군이 복천동 고분군에서 시작해서 경상 좌수영 성지로 이어지는 지역 역사 문화 유적에서 중심이 된다고 보고 부산의 대표 유적지로 만들어 나가겠다 이런 계획을 세운 상태입니다. 네. 자, 부산에서 5번째 국가사적이라고 지금 소개를 해주셨는데 국가사적이 되면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가 모르겠습니다. 서 대표 좀 쉽게 네. 설명드리면요. 네. 문화재의 국가대표가 됐다. 뭐 이렇게 또 비유적으로 설명드리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네, 네. 국가가 지정하는 문화재는 국보, 보물, 사적, 명승 뭐 등이 있는데요. 네. 이번에 국가사적이 됐다라는 것은 이 연산동 고분군이 가지고 있는 존재 가치를 국가가 국가 대표로서 인정해줬다라는 뜻입니다. 예,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죠. 1981년 그 복천동 고분군 이후 36년 만에 정말 그 중요한 일인데요. 복천동 고분군이 1996년에 10월에 개관을 했거든요. 복천동 고분군 같은 경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유적에 발굴되어 있는 유적의 위치에 바로 세워진 국내 최초의 박물관입니다. 네. 그 당시에도 전시의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최첨단의 기법들이 동원돼 가지고 주목을 많이 받았었고요. 복천동 고분군뿐만 아니라 연산동 고분군은 이 삼국시대, 만지난 변환의 이 삼국시대에 아직도 발굴되지 않은 그 숭고한 미에 대한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간직된 것이라서 영남권의 이 삼국시대에 대한 소중한 자료들에 대한 연구의 기초 자료가 될 것이고 이 자료는 특히나 일본의 고대 문물의 시작에 네. 대한 키워드들을 제시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삼국시대는 삼한시대 예, 말씀하신 삼한시대를 거죠? 네, 네. 말씀드린 거죠. 네. 그러니까 부산의 뿌리를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되는 소장 가치, 존재 가치가 있는 것이 국가로부터 중요하게 인정을 받았다라는 네. 겁니다. 사실은 부산 박물관에서 이 박물관 투어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그 성황리에 인기리에 운영을 하고 있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 박물관 유적들에 대한 컨텐츠를 가치 있게 이렇게 현대화해서 해석하기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네. 아는 만큼 본다라는 말이 있듯이요. 유물과 유적에 대한 이해가 깊지 않으면 그것에 대한 의미를 좀 찾기 힘들죠. 이번을 계기로 그 연산동 고분군, 복천동 고분군 둘 모두가 현대적인 의미를 좀 해석을 좀 잘해서 큰 명승지가 되고 좋은 관광 자원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지난주 K토크에서 다뤘던 내용이었죠. 남해안 모래 채취 갈등 소식 전해드렸었는데 정부에서 결국 모래 채취 허용 기간을 1년 연장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안으로 내놓은 것처럼 이야기는 했는데 사실 대안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사실상 정부가 그냥 골지업계 편을 드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이 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지난해 말부터 중단된 바닷물의 채취가 우선 재개됐습니다. 채취량은 당초 국토부 신청 물량의 절반 수준이고 채취 기간은 내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해양수산부는 골재 업체들의 바닷물의 채취를 허용하면서 골재 채취 지역 관리를 수자원공사에서 해양수산부 산하단체로 변경하고 남해안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바닷물의 채취량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동시에 어업인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한다는 보완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어민들의 반응은 냉소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9년 동안 대안 마련에 손을 놓고 있다가 건설업계가 골재 대란을 주장하니까 또다시 허가를 해준 거 아니냐, 그런 관행을 답습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특히 어업 피해 재조사가 끝나기도 전에 모래 채취를 재개하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영춘, 최현호 등 부산 지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도 이와 관련해서 최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과학적인 피해 조사와 근본적인 대책이 나올 때까지 모래 채취를 중단하라 이렇게 어민들의 주장을 대변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KBS에 함께 하셨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갈등의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적극적인 소통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후속 대책 마련에 정부는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최근 잇따르는 부산시 공직자 비리 그리고 기강 해임 문제에 대해 키토크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